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격 경제학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책 이름이 대공황이죠. 이렇게 명백하게 경제학 책일 수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대공황은 1929년 10월에 시작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933년까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세계 경제가 침체됐지만 어쨌든 미국은 1929년부터 1933년, 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고 조치를 취하면서 약간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4년간 엄청난 불황이 닥친 거죠. 저자는 누구냐? 일단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공황. 그 저자는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노벨상 수상자이시죠. 조금 더 나중에 소개시켜드리고요. 공저자가 안나 슈워츠라는 여성 경제학자이십니다. 잠깐 이 어마어마한 저자 및 관련 인물을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한 100여 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학자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이름이 떠오르는 3명 또는 5명에 꼭 드시는 분이 바로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서도 제일 두각을 드러내시는 분이고요. 돌아가셨습니다. 2006년에.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2002년에 90회 생일에 벤 버냉키 아시죠? 행동하는 용기라는 책을 쓰고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그 지휘를 하셨던 연준 위원장, 미국 FRB 위원장 벤 버냉키가 90회 생일을 축하하면서 다시 책을 보면 이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을 이 책의 약간 서문이라고 할까요? 논평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90회가 된 대학자 프리드먼에게 벤 버냉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벤 버냉키는 프린스턴 대학 교수를 하다가 그 연방준비위원회, 즉 우리로 치면 중앙은행, 한국은행 같은 데에 이제 그 제일 높은 위원장은 아직 아니고 거기에 중요 멤버가 돼 있는데요. 이 책을 쭉 요약하고 프리드만의 생각을 요약하면서 당신들이 옳습니다. 우리가 즉 연준이 이 대공황 때 1929년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벤 버냉키가 태어나기도 아마 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연준이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 통화량 관리를 잘못해서 미국이 사실상 대공황을 겪게 됐다. 이런 얘기를 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벤 버냉키가 90회 생일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년 후에 프리드만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2008년에 정말로 미국의 대공황에 준하는 금융위기가 오는데 벤 버냉키가 프리드만의 조언을 들어서 지금 보면 그 연준을 제대로 운영함으로써 1929년에 막을 수 없었던 대공황을 2008년에는 막았다라는 평가를 받으니까요. 사실 우리들이 이제 벤 버냉키의 행동하는 용기를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사실 기본이 되는 사실 더 명저가 바로 이 대공황이라는 책입니다. 번역하신 분은 서울대학교 양동휴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수업을 들었던 제 은사님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 책에는 참 저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저와라기보다는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많이 계시다. 관련되어 계시다라는 얘기고요. 대공황은 왜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제 학부 때 배우거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 공업이 발달해서 과잉 생산이 됐는데 수요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생겼다. 즉 케인즈의 그런 이론이죠. 또 다른 이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공황에 대해서 밀턴 프리드만의 독특한 관점을 주장한 그런 책입니다. 사실 대공황을 연구하신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라고 제가 이렇게 그 학문이 참 미천한 상황에서 고를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2008년 연준이 잘해서 벤 버냉키 등이 잘해서
금융위기를 넘긴 이후에 사실 연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 밀턴 프리드만의 책이 주목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는 언제나 발생한다. 즉 실물 부분 생산이 어떻게 되냐 수요가 어떻게 되냐 하지만 항상 과잉 생산이 어떤 때는 일어나고 그다음 과소 생산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이클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만 그 사이클이 어느 수준 안에서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인데 1929년엔 그게 너무 심해진 겁니다.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라 완전 대공황으로 된 거죠. 그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실물 부분 생산이나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통화량을 경기가 나쁠 땐 통화량을 늘려야 되는데 당시 미국 연준이 통화량을 너무 급속하게 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화량을 줄여서 딴 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은행이 사람들이 오면 예금을 찾으러 오면 돈을 줘야 되는데 시중에 돈을 안 푸니까 중앙은행이 연준이 그러니까 돈을 주지 못해서 뱅크런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은행이 망하니까 은행에 관련돼 있던 소비자와 기업이 다 망해서 경기 침체가 온 것이다. 즉 대공황의 원인은 생산이나 수요가 아니라 연준이 잘못해서 금융권이 붕괴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 책의 사실 대부분은요 이것을 증명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 예로 이 4년간 동안 3번 통화량이 급속히 감소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은행이 망하고 다시 조금 회복하던 경기가 다시 죽어서 다시 공황 상태가 오고 대신 한 번은 통화량을 증가시킨 때가 있었습니다. 즉 미국 국회가 연준이 너무 통화량을 긴축하니까 막 법을 통과시켜갖고 압력을 넣어서 통화량을 늘리라고 한 번 했는데 그 몇 달 이후부터 경기가 조금 살아난 적이 있었다. 이런 그 아카데믹한 학술적인 주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통화량이 중요했다라고 밀턴 프리드만이 주장했다. 그리고 버냉키가 거기에 동의했다라고 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왜 통화량을 늘리지 못했을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때는 이제 경제학이 저도 보면서 놀랐는데 지금보다는 한참 더 원시적인 아직 경제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책 입안자들 즉 미국을 주도하는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생각해봐라 집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온 집안 식구가 모여서 허리끈을 졸라매고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 똑같은 거다 국가 경제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을 풀기는 지금 돈을 다 싹 긁어갖고 너희들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절약해야 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은 절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뉴욕의 나쁜 은행가들이 남의 돈으로 투기를 하다가 이게 사고가 난 거니까 이를 막으려면 이 나쁜 은행가들에게 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돈을 줄였다는 거죠. 또 불황은 또 언제나 일어나는 건데 이 불황이 아주 좋은 기회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조금 부실하고 저런 기업이나 은행은 없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부실한 기업과 은행들이 불황 때문에 자동적으로 죽어나가서 불황이 지나면 우량 기업과 우량 은행만 남는 이런 것이 좋은 것인데 이 망해야 마땅한 이런 기업이나 은행을 살려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책이 위반됐기 때문에 통화량을 늘리기는커녕 당시 미국에서는 통화량을 줄였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근본위제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요새는 달러를 갖고 미국을 찾아가서 은행 가갖고 이 달러를 줄 테니까 1달러어치 금을 주세요라고 해봤자 주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금을 사면 샀지. 근데 당신은 미국 정부가 우리가 100달러를 발행하면 이 100달러에 해당되는 금을 우리 은행이 갖고 있으니까 네가 달러 갖고 와서 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세요. 언제든지 금으로 퇴환해 준다. 그런 근본위제였다는 거죠. 나중에 나오지만 이 경기가 나빠지니까 사람들이 미국 정부가 막 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러를 내고 왜 달러보다 금이 더
믿음이 가잖아요. 미국 정부도 이제 막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다가 미국 정부가 금이 막 3분의 2가 없어지고 3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결국 금으로 못 바꿔줄 거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 정부의 금이 다 떨어져서 못 바꿔주기 전에 빨리 금으로 바꿔야지 돈을. 그래서 달러를 막 중앙은행에 주고 금으로 바꾸면 시중의 달러는 어떻게 됩니까? 시중의 달러가 줄어드니까 그게 통화량이 감소한 거죠. 또 중소은행들이 막 망해가는데 원래는 자기네 동네의 중소은행들이 망하면 대형은행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자체적인 구제 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형은행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중소은행들이 조금 망해줘야 이 불경기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경쟁자가 없어서 더 비싼 금리를 더 낮은 금리를 주고 더 비싸게 돈을 대출해서 이익이 나오니까 경쟁자들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나는 안 망하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전에는 정부의 연방준비제도가 없었는데 1907년에 경제위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약간 데자뷰네요. 2008년에 있었는데 100년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1907년에 경제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연준입니다. 그전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큰 은행들은 전에는 작은 은행들이 망하기 시작하면 그 여파로 우리도 뱅크런이 나서 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연준이 우리 같은 큰 은행이 망하는 것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작은 은행들이 좀 망해주면 우리는 살아남아서 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당시 은행들은 밀턴 프리드만에 따르면 별로 부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9년 10월에 대공황이 발생해서 막 증권 가격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가 생기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후인 1930년 10월까지 거의 망한 은행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딱 1년을 버티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밀턴 프리드만에 대해 왜 더 이상 못 버티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기 때문에 돈을 못 구해서 예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러 왔을 때. 그래서 은행들이 갑자기 대량으로 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 은행의 예금량이 25%가 날아갔답니다. 은행이 망해서.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시중 통화가 줄어들자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보유 자산인 기업 채권을 매도했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사람들이 이제 돈으로 쌓아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금한 돈으로 무엇을 사서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때 기업 채권, 그러니까 기업의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 채권을 팔아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러 오면 갚아야지. 근데 채권은 상당히 넉넉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예금을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 현금을 돌려주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모든 은행들이 채권을 팔기 시작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금 찾으러 올 사람은 한 90억을 찾는데 우리가 뭐 한 150억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채권 150억의 가치가 사람들이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150억이 막 100억, 80억 이렇게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원래 넉넉하게 마련을 해놨는데 갑자기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은행이 예금자들의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상태가 발생해서 은행이 부도나기 시작했는데 이건 은행이 부실하다기보다는 은행이 갑자기 다 채권을 현금으로 팔 수밖에 없게 만든 중앙정부의 책임이 컸다는 거죠. 즉 중앙정부가 너희 채권이 넉넉히 있으니까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테니까 빌려다 예금을 갚아라 이렇게 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루즈벨트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돼서 1933년 3월부터 취임했는데요. 당선은 그 전해인 1932년 11월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4개월 동안 지금 현재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이 있는데 후보 대통령은 이미 끝난 대통령이고 루즈벨트는 다음 대통령인데 아직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정부의 공백 전혀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4개월을
보내는 바람에 정부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마지막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역시 나이를 먹을수록 경제에 중요한 거는 경제라기보다는 리더십, 정치력이 아닐까. 역시 이 책도 그렇게 결론을 내는데요. 연방준비제도의 설립자이며 뉴욕 연준의 초대 총재인 벤자민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즉 벤자민 스트롱이 1907년에 아까 미국에 큰 경제 위기가 있었다고 했죠. 그때 유명한 뉴욕의 은행가였는데 사람들이 이런 위기가 또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도록 연방준비제도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보고 제일 똑똑한 은행가인 벤자민 스트롱에게 그걸 좀 맡겼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참여했고 그 연방준비제도는 뭐 미국의 여러 지역에 나뉘어져 있는데 뉴욕이 가장 중요한데 뉴욕의 연방준비제도 총재다. 연방준비은행 총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벤자민 스트롱이 있는 동안 거의 경제 위기가 오지 않고 다 피해갔답니다. 근데 벤자민 스트롱이 결핵에 걸려서 그때 아마 페니실린이 안 나왔는지 결핵에 걸려서 1928년 10월에 사망합니다. 딱 대공황 나기 1년 전입니다. 이제 벤자민 스트롱이 죽고 나자 연방준비제도 연준은행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서 1년 후에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밀턴 프리드만은 주장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당시에는 초창기라서 시스템이 어떻게 다 규정이 마련되기보다는 그 벤자민 스트롱이라는 출중한 이분도 재밌는 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워낙 뛰어나서 은행에 취직해서 뭐 한 18, 19살에 취직해서 거기서 그 승승장구 출세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식도 뛰어나지만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있어서 이분이 하자는 대로 즉 당시 그 뭐 캔사스에도 연준이 있고 보스턴에도 연준이 있고 댈러스 텍사스에도 있고 시카고에도 있고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연준이 여러 곳에 있고 누가 대장인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워낙 벤자민 스트롱이 똑똑하고 리더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벤자민 스트롱이 하자고 그러면 캘리포니아건 시카고건 보스턴이건 다 따라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스트롱이 죽고 나서 스트롱의 후계자가 이제 뉴욕 연준 총재가 됐지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너는 벤자민 스트롱만큼 똑똑하지 않잖아. 우리가 왜 항상 뉴욕의 말만 들어야 되느냐라고 그 반감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뉴욕에서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우린 너 뉴욕에 뭐 이렇게 뭐 따르는 우리가 무슨 뭐 고무도장이 아니다, 꼭두각시가 아니다, 우리 의견을 내겠다 하면서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서 벤자민 스트롱 때는 벤자민 스트롱이 하자한 대로 했는데 그 사실은 상당히 맞게 벤자민 스트롱의 후계자인 뉴욕 연준 총재가 이런저런 제안을 했지만 번번이 다 무산되고 부결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벤자민 스트롱을 행동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아마 벤 버냉키가 나중에 자기 책 제목을 행동하는 용기로 지은 것도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살짝 의심해 봅니다. 대공황의 교훈은 개인적으로 이걸 읽으면서 제가 놀라운 건 1929년은 거시경제학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때였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실 거시경제라는 학문은 1929년에 경제학이 이 대공황을 막는데 너무나 무력하게 몰락한 것에 반해서 이런 것을 거시경제라고 부르고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만을 다루는 분야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거시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금융당국의 미국 경제를 이끌던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현재의 학부 대학생, 20대 초반의 대학생 수준의 지식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그 결과 이것이 헛되진 않은 것이 경제학자들이 분발해서 열심히 거시경제학을 연구한 결과 1929년의 교훈으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이 미국의 경제 위기를 사실은 1929년보다 더 큰 위기가 될 가능성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29년의 교훈으로서 배운 경제학 지식을 이용해서
극복을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대공황의 이런 그 아픔을 잘 분석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우리도 사실은 1997년, 98년에 IMF 위기라는 소위 그런 외환 위기를 겪었는데 경제학자로서 이쪽에 좀 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